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일 주제 4차 산업혁명 현황과 지능국가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발제를 맡은 박동입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에 하기 위해서 PT 양은 많은데요.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4차 산업혁명을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되느냐, 왜 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지금 진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의존하던 이 수출 모델이 지금 거의 붕괴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성장률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요, 지금 2%대의 그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지금 추경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3%대로 지금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지금 새 정부의 목표입니다만은 그게 앞으로 가능할 것인지 이것도 지금 난망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 산업은 지금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제가 울산에도 갔다 왔는데요. 울산의 조선소들이 지금 노크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고요. 지금 사천이라든가 마산이라든가 여기 도쿠들이 지금 거의 그냥 고철 가격으로 지금 동유럽으로 지금 팔려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자동차 산업도 지금 금년에 지금 중국하고 미국 수출이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노조는 또 지금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차 산업도 내연 개간 위주로 지금 만들어진 이 우리 자동차 패러다임이 지금 붕괴 상태로 갈 것이다 라는 게 산업 전문가들의 지금 예측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선 철강이 무너지면 조선하고 자동차가 무너지면 바로 그 소재를 제공하는 철강 산업도 위태롭게 됩니다. 철강도 지금 굉장히 큰 위기 상태로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석유, 화학 등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위기에 빠지니까 15년도만 해도 마이너스 8% 성장했고요. 16년 만에 마이너스 5.9%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수출이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참여정부 말기에 11위였는데 세계 지금 현재 지금 26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 상태로 한국의 발전이 앞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 문제를 깊숙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할 준비는 얼마나 돼 있느냐, 이 문제를 깊숙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ICT 소프트웨어 분야 경쟁력이 지금 OECD의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만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측편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부분을 우리가 경쟁력을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잘 안 보여요. 이게 OECD 스탠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해가지고 같이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있는 나라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입니다. 즉 동유럽 국가들하고 거의 우리가 그냥 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한 기술 수준이요, 그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중국이 68위로 평가됐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농촌 지역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중국의 순위가 떨어지는 것이지, 중국의 도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약 3억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은 우리보다 훨씬 앞섭니다. 교육 시스템은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19위라는 건 너무 이게 높게 평가해 준 거예요. 우리 시스템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한 인재 양성을 하기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은 굉장히 유연하지 않죠. 세계 꼴찌입니다. 종합적인 순위가요, 우리가 지금 25위라고 합니다. 중국이 농촌 도시 다 포함해서 28위입니다. 그럼 도시 부분만 따지면요, 중국이 10위권 안에 들어간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개념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접하게 된 건 한 3년 전부터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쭉 보면서 4차 산업혁명 개념을 고민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센서 기술이 놀랍게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센서를 부착을 하게 되면 죽어있던 사물들이나 만물들이 다 인터넷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공장에 이 부품의 기계에 설치하면 사물 인터넷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센서를 갖다가 호수라든가 자동차 이런 데다 부착하면 자동차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게 만물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을 넘어서서.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내게 되면 빅데이터가 되죠. 이 빅데이터 처리를 거의 할 수가 없을 지경으로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기계가,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서 결단을 하게 된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이버 세계에서 사전 검증도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후 검증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사물, 만물들이 다 지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물, 만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지능화다. 지능화로 요약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운송수단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3D 프린터, 뭐 첨단 로봇공학, 신소재, 유전공학 이런 기술들이 다 4차 산업혁명에서 파생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나라들이 미국하고 독일이 대표적인 나라들인데 중국도 물론 굉장히 여기에 속합니다. 미국은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첨단 제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제조 부활을 추진해 왔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 정책을 했는데 창조경제 정책은 좀 방향을 좀 상실한 것이죠. 왜냐하면 제조업을 부활한다는 이런 관점이 없었어요. 지능화한다는 이 관점이 부족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상당히 뒤처져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 첨단 제조 정책을 통해 가지고 민관이 협력을 했는데요. 민간 쪽에서는 제너럴 일렉트릭스가 대표적인 회사죠. 이 회사와 회사를 주축을 해서 여러 회사들이 같이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구글의 자율주행차라든가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다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 그 메이커들, 소수의 메이커들이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1억 원대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출시가 돼 있죠. 자율주행차는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느냐, 지금 심각한 정도로 우리가 뒤처져 있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차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상대가 안 돼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 독일은 10년 전부터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BMW라든가 보쉬, BMW는 절대로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지 않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고객 맞춤형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현대기아차는 전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아직도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일대 위기 상태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제조가 이제는 민주화 됐어요. 우리가 정치의 민주화를 이야기하죠. 근데 제조의 영역에서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메이커 무브먼트라고 하는 창작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4차 산업혁명 논의는 많은데 왜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족하냐? 저는 창작 운동이라고 하는 이 혁명적 변화 시기에 촛불 혁명의 그 열기를 창작 운동으로 옮겨 나가지 우리가 못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은 아마 공론화에 그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추진이 안 돼요. 제가 정부 부처들 특히 미래부에 가가지고도 지능정보사회 추진단에 참여를 해봤는데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현장에서 이걸 다이나믹하게 이걸 세상을 바꾸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걸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4차 산업혁명 구체적으로 우리가 손에 잡힐 만한 거 갖고 있는 게 없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운동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작 운동을 하지 않는 나라는 4차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내는 제조업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메이커가 얼마나 있을까요? 창작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고대 장비 공장 없는 사람 없어도 메이커들이 자기들만의 창작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창조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미국의 테크샵이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 테크샵에 들어가게 되면 신제품 제작 비용이
100분의 2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1억이 들었다 하면 이제 200만 원만 있으면 신제품 제작이 가능한 시대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신기하게 4차 산업혁명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메이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을 누가 추진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 액터가 누구냐 하고 토론을 해보면요. 액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지난 대선에서 논쟁이 됐던 건 뭡니까? 민간 기업이 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4차 산업혁명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현대 자동차가 4차 산업혁명 할 준비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현대 중공업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거대 기업들 삼성도 거의 안 돼 있는데 삼성의 소프트웨어 인력들의 수준을 구글하고 비교해보면요. 구글이 박사급이면 우리 삼성의 인력들은 석사급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인력의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걸 갖다가 시장에 그냥 맡기면 된다. 민간에 맡기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민간이 주도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관료가 주도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4차 산업. 우리나라의 전문가분들 여기 계시지만 전문가들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미국의 창작가가 다그마치 메이커가 1억 3,500만 명이에요. 성인의 60%가 지금 메이커들이고요. 중국도 불과 4, 5년 전에만 해도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중국에 해석 창업 국제회의를 통해서 참석을 했는데 중국에 거의 없었던 사람들이 4, 5년 만에 그냥 수천만 명이 늘어났어요. 아시다시피 선전의 인구가 1,500만 명인데 선전 인구의 절반이 메이커입니다. 창작자들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중국이 빠른 속도로 변한다는 걸 제가 해마다 무섭게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 적어도 코딩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본 초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는 메이커들이요. 수천 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4차 산업혁명을 한다는 겁니까? 대선 이후에 수많은 4차 산업혁명 전문가가 양산됐어요. 수만 명의 전문가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메이커가 뭔지 압니까? 제가 메이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국제연구소에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메이커 연구를 하겠다고 했더니 제 연구 보고서 초안이 리젝트 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메이커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문가들조차도. 그래서 메이커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4차 산업이 안 됩니다. 초저비용, 저이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창업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대응을 못합니다. 제가 개념을 해보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신기술을 만들어냈죠. 신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합니다. 근데 이걸 움직이는 사람들이 과연 누굽니까? 창작 운동가들입니다. 메이커들이죠. 제조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누구나 창작가가 돼. 상상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우리 광화문의 촛불혁명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나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했어요. 그런 촛불혁명 방식으로 저는 창작운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새 정부에서. 그래서 제주 민주화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해서요. 많은 아이들까지도 참여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술 개발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창작운동이 신산업 창출을 하고 기존의 제조업도 혁신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산업이 앞으로 살아난다.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기술들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3월 달에요. 뉴욕에서 머신러닝 2017이 열렸는데요. 놀랍게도 발표자 토론자에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오디언스에도 한국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게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전부 유태인, 중국인, 인도인 그 사람들만 참석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그분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서 논문도 발표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창업도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이제 자기 돈 들이는 창업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돈 왜 드립니까? 메이커 스페이스 들어가서 고급 제조 장비 다 공유하고요. 리스크 쉐어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없는 창업이 가능한데 이 시스템을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만들려고 제가 동분서주 여기 부처, 교육부, 중소기업청, 미래부 할 것이 다 쫓아다녔어요. 근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 사람들이 이 제조의 민주화라는 이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전국 관료들이. 그러니까 메이커가 뭔지 미래부의 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왜 문제냐? 너무 과학기술을 에리트 중심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온 국민을 메이커로 만들어야 되는 이 시대에 과학기술은
소수의 에리트가 주도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창작가를 온 국민의 운동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앞으로 우리 창작가 창업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대학에서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여러 차례 가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만 창업 교육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냥 창업 이론 교육만 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창업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부 그 결과 창업 대학원이 매년마다 한 500명씩 양산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창업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창업 이론가가 돼가지고 창업 이론을 여기저기 설파하고 있고요. 정부의 프로젝트 따는데 그 사람들이 페이퍼워크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 창업 이론가만 양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메이커를 양성하죠. 대학생들을 다 메이커로 만들자. 메이커가 돼야 니들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창작운동의 주체로 이 대학생들을 세워야 되는데 정부 부처 사업들을 전부 대학 사업단에서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수동적 객체로 전락을 하게 되고 정부 지원은 전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막대한 정부 돈이요. 대학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조 가까운 돈이. 이 돈을 제대로 써야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우리가 불씨를 살려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학의 모든 창작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창작 공간에는 장비만 3D 프린터 뭐 이런 것들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본 걸로는요. 모두 다 창조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슈팅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걸 해줄 수 있는 전문가분들. 이 창조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인간관계죠 바로. 이런 창조 공동체 인간관계 구조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놀랍게도. 많은 대학에 창작 공간 메이크 스페이스가 있습니다만 일부 있어요. 설치한 대학이. 근데 장비만 있어요. 교수님들의 협력 네트워크가 없어요. 어쨌든 이런 곳에서 학생들이 네트워킹하고 활동하고 해서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과제물도 수행하고 해서 이게 자기들 만의 제품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창작 박람회 같은 메이커 페어를 하고 있죠.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 그 백악관에서도 창작 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메이커 페어를 했죠. 우리나라는 메이커 페어를 하게 되면 미래부하고 일부 사람들 모여가지고 단촐하게 한 1000명 정도 참석하는 메이커 페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메이커 페어를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제조업을 보호하고 신산업 창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은 독일에 출발했습니다. 독일이 2006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11년 전이죠. 11년 전에 하이테크 전략 2020을 시작하면서 기후 에너지, 아시다시피 너무 덥지 않습니까? 기후, 지금 여름이 한 달 길어졌어요. 우리 기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독일 사람들 고민을 오래전에 한 거예요. 건강 영양, 통신, 교통 안보, 이렇게 5개 분야를 선정해서 10대 프로젝트를 정했는데, 인더스트리 4.0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 모든 것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10개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사실 우리도 지금 원전을 중단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도 하고 있죠. 이것도 4차 산업혁명의 한 영역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멘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품종 소량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좀 나이에 제가 자동차 부품회사에서요. 제가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직접 자동차 생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좀 빨리 남들보다 빨리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 그런 거죠. 산업 현장에 제가 7년을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산할 때는요. 무조건 같은 제품을 그냥 막 찍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BMW 그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인에서 3D 프린터로 고객을 위한 부품을 거기서 바로바로 깎아버리는 거죠. 라인에서.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주문한 제품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품을 넣어달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라인에서 직접 부품을 깎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만의 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수요가 있을까? 의외로 더 많이 돈을 주더라도 나는 나만의 차를 소유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소비자들 선호가 60% 이상이 그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BMW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의 지금 교수님들이요, 전문가, 4차 산업혁명 전문가들이 지금 강사료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강의하고 다녀요.
저희 연구소에서 많이 그 해외 출장을 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독일도 지금 4차 산업혁명 강행을 하면서 막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BMW도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활용해가지고 청년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끌어내려고 해서 BMW가 직접 메이커 스페이스를 제작한 거예요. 스페이스를 활용하고 있어요. 미래공대하고 연구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은 사실 독일보다 뒤진 상태로 출발했습니다만 산업 인터넷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그 고민은 뭐냐면 일자리가 다 밖에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제조업이 붕괴되면 일자리가 없다. 우리가 서비스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서비스 산업에는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제조업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빠지게 되고 이게 만약에 조선사가 붕괴되고 이렇게 돼서 일자리 없어진다. 그러면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는 앞으로 없습니다. 결국 제조업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릴 것이냐 이 고민을 오바마 대통령이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리쇼어링 정책을 했고요. 그렇게 정부가 중앙정부를 하고 그다음 민간들은 페로로 일렉트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간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만들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지능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회 전체를 지능화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GE의 생각하는 공장입니다. GE가 이 산업 인터넷과 생각하는 공장을 통해서 제조 혁명을 했는데요.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발전기나 항공기, 그냥 프린트 모든 부품에다가 센서를 부착하기 시작했어요.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이게 센서에서 엄청난 빅데이터가 장출이 되죠.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국은 이 절대로 고장이 없는 발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로 고장나지 않는 비행기를 만드는 걸 목표로.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이 쓴 자료를 제가 거기서 따온 건데요. 자, GE 쪽에서 상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이 시스템만 통합이 돼도 어떻게 될까?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생각하는 공장, 생각하는 발전소, 생각하는 병원, 생각하는 철도, 자, 생각하는 도시, 생각하는 도로, 모든 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것들이 서로 커넥트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생각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사물이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우리 상상 범위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와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데이터 전문가들이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결국은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설계를 해야 되겠죠. 스마트 팩토리 하자 그러면 무조건 합니까?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설계를 잘 해야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미리 설계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빅데이터 전문가 몇 명이나 될까요? 미래부에서요 2,500명이나 발표를 했는데 업계에서 무슨 소리냐? 그건 결국 빅데이터 강연 들은 사람까지 답답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요 그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250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250명도 안 되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가지고 25,000명 정도가 있어야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도면. 근데 250명밖에 없어요 지금 빅데이터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인공지능 전문가가 100명이 안 돼요. 이건 뇌과학자들이 이미 밝힌 사실입니다. 뇌과학자들하고 제가 토론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인공지능 전문가 몇 명이 될까요? 100명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까요? 이세돌하고 바둑 떴던 그 알파고 팀 자체가 이름이 알파고 팀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알파고는 이미 은퇴해버렸습니다. 인간계를 떠났죠. 네. 앞으로 데이터 분석화, 그래서 디지털 트러스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데이터 분석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분야가 등장을 했고요. 결국 데이터로 모든 게 운영되는데 만약에 보안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세계 각국의 기업 중에서 이미 18%가 데이터 분석학 능력을 보유한 걸로 나오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5년 내에 80% 이상이 데이터로 기업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인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데이터 활용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사실.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딜레마. 우리가 3차 산업혁명에 대대적인 성공을 한 결과 4차 산업혁명에서는 완전히 죽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의 역설입니다. 실리콘밸리 산호세 테크샵의 경우에는 우리 김동기 팀장도 갔다 왔는데요. 가시면 어린 아이들까지 스팀 교육이라고 해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매틱스 해가지고 스팀 교육을 아주 재미있는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비는 약 150에서 약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175%. 이 창조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 전문가들 다 지원하고 있어요.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테크샵에 가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테크샵에 가 있을까요? 좀 세계 1위의 국가에 대통령이 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양반이 테크샵이면 테크샵 매번 가가지고 테크샵이 미국의 경제 발전을 새로운 혁신을 이뤄낼 주체다. 여러분들 여기서 꿈을 이뤄라 하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산호세 테크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조 공동체들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인피니트, 앱 이런 기업들이 일자리 만들어주고요. 연구소, 스탠포드 연구소라든가 버클리 연구소라든가 연구소들이 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MIT 대학을 비롯해서 다 팹랩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 또 메이크 스피스를 운영하고 있죠. 미래에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세계가요. 앞으로 화이트 칼라들 일자리 다 무너지는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일자리들이 없어지는데요. 놀랍게도 우리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들이 그대로 아무 진흥화된 상태로 전진하는 게 아니고 예전 그대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들의 일자리가요. 이 상태로 만약에 유지되면 2, 3년 안에 와르르 무너진다. 저는 굉장히 무서운 이 결과가 올 겁니다. 요 2015, 2020년 월드 이코노미 포럼의 자료는요. 한국이 빠져 있어요. 한국을 뺐어요. 왜 뺐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를 초창기 나올 때부터 제가 모니터 했는데요. 한국을 뺐어요. 한국은 전부 이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또 왜곡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한국 뺐어요. 한국은 아웃라이어예요.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 수학, 설계, 공학 이쪽 분야는 뜨는데 나머지 순수 제조,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순수 제조 사무행정 분야, 화이트 칼라 이쪽 분야는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는 고숙련 신생 직업이 급증하고요. 기존 일자리는 대규모로 파괴된다. 이게 일자리 세계 전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 시간제 일자리가 이렇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시간제 일자리 없애려고 노력하는 나라인데 지금 1995년하고 비교해서요. 50% 수준까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고 중숙련 일자리는 없어져요. 고숙련 일자리는 증가하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디다 우리나라의 포지셔닝을 할 거냐, 우리 인력에. 우리가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로 가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의 고급 인력들을 활용해서 고숙련 일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력 수요 전망을 찾아보니까요. 고용정보원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없는 일자리를 어떻게 전망을 하라는 소리냐. 없는 산업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과 토론을 해보니까 앞으로 산업 인터넷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드론 조종사, 자율주행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 없는 일자리들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의 65%는 이런 일자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이 아이들 이쪽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디지털 장사가 뭐 하는 일자리일까요? 그래서 장래를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 족적을 남깁니다. 수많은 족적을 남기죠. 그걸 다 없애주는 직업이에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직업이잖아요.
자동화에 따라서 고위험군, 저위험군이 있는데요. 양극화되죠. 그래서 텔레마케터, 계산하는 거, 센싱 기술하고 연관된 거,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메이저리그도 일루에서 자꾸 그 오심 논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공에다가 센서 붙이죠. 글러브에다 센서 붙이죠. 그 다음에 이 스파이크에다도 다 센서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냥 어디가 먼저 닿느냐 바로 위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심판 한 명이 1루심 필요 없어요. 그죠? 2루심도 필요 없고 3루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심 혼자 보고 그냥 기계가 하는 걸 보고 센서의 결과에 따라서 딱 아웃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런 일자리들은 다 없어져요. 심지어 변호사, 판사 이런 일자리도요 거의 앞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그 대신에 정신건강, 뭐 안무, 내과, 외과 의사, 심리학자 이런 분야는 컴퓨터가 할 수 없어요. 이런 일자리는 앞으로 급속하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인간관계, 시스템 기술 이런 분야는 중요해지고 나머지는 다 프레카리아트라고 합니다.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불안정 노동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빨리 하면 할수록 이런 노동자들보다는 훨씬 고급 인력들을 많이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능국가를 위해서 정부가 뭘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뭔 일을 하고 우리나라는 2016년 3월 달에 결국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 바둑 대결 이후에 관심이 급증했어요. 정부가 연구소 설립하고 예산 투자하고 하겠다 했습니다만은 IoT 표준이나 데이터 보안도 지금 안 갖추고 있어요. 과학기술의 대중화가 한마디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물에다가 지능을 불어넣는 게 4차 산업혁명인데 공정 자동화만 잔뜩 추진한 거예요. 공정 자동화가 뭡니까?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팔려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능화된 제품 생산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니까 결국 주력산업 전반적인 구조적 위기에 빠집니다. 결국 고급 지능 인력이 절대 부족한 거예요.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중국은 전기 자동차 시장에 40%를 이미 장악을 했고요. 중국은 그 후반 주자였어요. 자동차 산업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내연기관 없는 자동차를 생산해가지고 세계 시장 40%를 석권해버리고 그런 시장은 70%를 석권했습니다. 우리는 정책 현황을 진단을 말씀드리면 대선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국가 아젠다가 됐어요. 국민 기대가 단기간에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개념에 대해서도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메이커가 무엇인지, 창작가들을 어떻게 앞으로 많이 할 것인지, 창작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창작 운동을 통한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인식이 지금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차 산업위원회가 여러 위원회 중에 하나로 결국 전락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기본 방향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과학기술이나 산업, 연구개발 이런 개별 관점이 아니라요. 인재 양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걸 접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 영재, 에리트를 키우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 대중화라는 관점에서 메이커를 대규모로 양성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단기 관점에서 체험에 기반한 창작학습,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이터 인력을 양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구성 방안을 좀 제가 이제 제안을 해보면요. 결국 우리나라 국가 비전은 지금 단순 제조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단순 제조 국가에 머물면 우리 일자리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능 국가로 빨리 바꾸자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부위원회가 이제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8월 초에. 근데 정책기획위원회, 동북아위원회 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참여정부 때도. 그러면 뭐가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일까요? 브랜드가 될 만한 게 저는 가장 좋은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정부들의 햇볕 정책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버금가는 새로운 브랜드가 4차 산업혁명 이쪽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개별 부처가 추진하면 안 돼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특별회계를 만들어요. 제가 국가균형발전이나 정책실장으로 일을 했는데 저희가 각 부처들의 이게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요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운영을 했어요.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정부 사업들은 이 위원회 특별회계를 거쳐서 운영되도록 이렇게 해야 신흥국가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관점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이게 학술 용어입니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의 국가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면이 안 섭니다. 그래서 진흥국가위원회를 좀 경영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요. 위원회 조직은요, 저는 인재양성 문과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사물인터넷, 산업체들의 사물인터넷을 어떻게 앞으로 확산시킬 건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메이크업, 무브먼트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기술평가 분과가 있어야 돼요. 기술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기보나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뭐 산업진흥원 이런 여타 기관들이 있는데 기술평가를 국가 차원에서 공인된 방식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기술이 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일 거예요. 에너지니까도 있어야 되고 법 제도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내용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5가지 과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인재 양성의 문제는 뭡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한방형 인재를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요.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와 소열 위주 경쟁 교육을 벗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입시와 소열 위주 경쟁 교육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수학 공식 외워가지고 문제 풀잖아요. 우리 구구단 다 외우잖아요. 근데 사실 제대로 된 인재 양성하려면 구구단 공식 외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들이 직업세계를 진입할 수가 없어요. 제조업하고 인공지능을 연계시킬 그런 인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식으로 외웠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잘 푸는데요. 중급까지는. 고급 수학을 넘어가게 되면 한계가 금방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의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한계가 고급 단계 들어가면 미국 애들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이론과 강의에 암기하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됩니까? 빨리 벗어나서 창작 학습으로 가야 돼요. Learning by making. 지금 구성주의 학습법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교육 혁신 방법이죠. 교사가 지식 전달하는 역할을 더 이상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문제를 던져주고 학생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고 프로젝트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학습자 주도로 바뀌어야 되겠죠. 교육 방법이. 초중등 교육 혁신은요. 재미입니다. 재미. fun이 있어요. fun.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은 재미가 없어요. 학교 수학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 30명 중에서 수업 듣는 학생이 5명도 안 돼요. 다 자요. 수업 시간에 다 잡니다. 왜 잘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학원에서 이미 선행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이요, 들으나 많아요. 그러니까 체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잡니다. 아예 수학 포기한 수포자들은 애당초 들으나 많아잖아요. 그러니까 잡니다. 그나마 공부 조금 하려고 하는 애들이 5명 정도가 듣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공교육의 지금 수학과 현실이잖아요. 잠자는 학생을 깨워야 돼요. 그러려면 스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소프트 교육 문화가 지금 내년부터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당장 교사들도 없어요. 이명박 정부 때 컴퓨터 공학 하시던 교사들이요. 교수님들이 다 전공 바꿔버렸어요. 기계공학. 그리고土木공학. 다 바꿔버려가지고 컴퓨터 공학의 교사가 지금 엄청 부족합니다. 교사가 확충되고 이분들이 변해야 학교가 변하겠죠. 목구교재. 지금 온라인 목구교재를 통해서요. 지금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강연한 그 최신 기술을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코딩 교육을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데요. 럭스로보라고 하는 기업이 하나 탄생을 했어요. 젊은 친구가 럭스로보라고 하는 코딩 교육 학습 교재를 만들었어요.
주사위 한 18개를 가지고요. 코딩 교육을 기초를 다 마스터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작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롤모델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교육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대학 교육은요. 지금 대학 교수님들 전공 단위로 다 칸막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 칸막이를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융합교육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빠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방식도 사업단이나 대학에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프로젝트 기반으로 지원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지능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조업을 진흥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진흥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1대 위기에 올 겁니다. 산업체가 사물 인터넷을 도입하면 앞으로 미래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앞으로 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상응하는 스마트 팩토리 연합체를 건설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돼요. 신기술 분야 정부 투자도 확대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다품종 소량 생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그런 스마트 제조업 육성 전략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 병원, 스마트 도로, 스마트 시티, 사회 전문화를 진흥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작운동을 위해서 지역이나 대학의 창작 공간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은 지금 현재 지금 거점의 창작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창작 공간들이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제가 작년에 이 연구를 했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오는 사람의 숫자가요. 지방의 경우는 5명에서 10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이런 센터들이 지금 또 계속 존속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활용해갖고 뭘 하겠다. 저는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걸 가지고 뭘 또 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요, 능력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창조 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다시 리셋을 해야 돼요. 리셋. 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야 돼요. 대학의 메이크스페이스 창작 공간하고 지역 거점 공간을 연계해서요. 지금 현재 수천 명에 불과한 메이커들을, 창작가들을 적어도 2022년 매년마다 100만 명씩 했을 때 200만 명으로 500만 명을 늘리자는 거예요. 제 제안. 이런 것들을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 기술평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술평가 네트워크는 다 산재에 있어요. 기보, 신보, 창업진흥원 여기 계신 분들도요. 국가가 공인하는 시스템이 기술평가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통합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문 평가 인력을 확보해서 이분들한테 월급도 주고 공인된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선진국 사회들을 벤치마킹해서 기술이 돈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벤처 창업 건수가 중국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291만 건인데 한국이 요만큼인 줄 알았더니 2만 3만 건밖에 안 되잖아요. 게임이 안 돼요. 이게 291만 건이 중국의 농촌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중국의 3억 명의 도시 인구가 하는 거예요. 투자도 3억 명의 도시에 투자하는 건데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끝으로요. 4차 산업혁명은 에너지 혁명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자율주행차 다 전기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새로운 에너지 혁명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비에서 풍력, 해양열로 해가지고요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36년간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의 제안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또 하나 제안을 했는데요. 영국의 그 사물 인터넷 기업 ARM이라는 회사 아시죠? 40조에 샀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에서 필요하면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한다면 자기가 5조를 투자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이 거리산업 프로젝트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제안이 이미 언론에도 이미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국방 정책으로 각국이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환경도 살리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프로젝트로 이걸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